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통역사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론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자, 별일 없으셨죠? 네, 저도 별일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장애인 복지 처음에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 제가 얘기하는 대신에 설명해 볼 사람. 딱 누군가가 앞에서 딱 튀어나와가지고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 말이죠. 이런 걸 배웠거든요. 뭐 이런 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가끔은 방송을 하다가도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거나 또는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나? 아무튼 생방.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어지는 범정부 계획을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다라고 한다. 그렇죠? 자, 1차는 1998년도에 시작을 해서 매 5년마다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98년에서 2002년 맞습니까? 2003년에서 2008년 또 2007년, 2008년에서 2012년 그쵸? 숫자가 막 헷갈려요. 50씩 합쳐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년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그래서 5번째인데요. 자, 이 5번째가 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책 종합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라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죠. 추진 계획이었고 추진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들의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 하위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5대 분야 안에서 전략 1부터 전략 5까지를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이 5대 분야는 다시 한번 보면 복지 건강 분야, 그렇죠? 교육 문화 체육 분야, 그다음에 소득 활동 분야, 권익 증진 분야, 그다음에 사회 참여 분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져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기억막 나시죠? 그다음에 소득, 권익 증진, 사회 참여 기반, 그리고 22개의 중점 과제가 있고 70개의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아라이 코리아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었던 전문가와 당사자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 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었는지 작년 9월 달에 평가했었던 것들도 살짝쿵 맛을 보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살짝 봤던 맛이 너무 궁금하시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들어가셔서 아라이 코리아 이런 데 있어요. 거기 안에 자료집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이런 설명 굳이 안 드려도 그냥 찾으시면 바로 검색되죠. 또 우리 또 그런 센스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평가들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나 내년이 들어가면서는 보다 조금 더 이 점진적으로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점검과 검토가 있지 않을까,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남들이 하는 평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정책을 배우고 법을 배우잖아요. 이 정책과 법은 나의 삶을 또는 장애인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또는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이 도구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을 활용해서 대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것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나름 유식한 말로 우리 매니페스토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이 선거나 기타 등등들이 있으면 공약들을 내놓고 이 공약들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운동들을 한동안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역시도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 누가?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내가 한 번쯤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이라는 얘기들과 더불어서 아태장애인 10년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아태장애인 10년이 83년도에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제 유엔 장애인 10년이요. 아태장애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제가 아태를 읽고 있어요. 자, 유엔 장애인 10년이 83년에 시작이 됐고요. 자, 유엔은 전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 회원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태장애인 10년이 마련이 됐고요. 이거는 유엔 장애인 10년보다 10년 늦은 1993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 단위로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0개 세부과제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 분야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인천전략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인천전략 얘기를 하면서 인천전략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아울러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 세부 과제 안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인천 전략은 아태장애인 10년에 3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끝나는 시점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아니 공부하고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살펴보라는 것도 많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꼭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안 살펴보셔도 돼요. 수업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수업하는 거 듣고 외우기. 자, 우리 오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제 이 정책을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전달 체계를 얘기할 거예요. 계속 재미없어. 허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재미없어도 같이 가야 할 거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보려고요. 이 장애인 복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아파요, 제가. 그래서 천천히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것 자체를 놓고 이제 뭐냐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체계입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라는 계획도 있고 그 앞 시간에 19개의 장애인 복지법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 각각의 법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위해서 뭐 수당들도 지급을 할 거고 기타 등등의 서비스들도 지급을 할 거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서비스 자체를 어떻게 제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체계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별로 어려운 말 아닌데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어려운 말로 나온다. 시험은 체계 있는 말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어 자체들을 머릿속에는 좀 넣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상세히 가면 장애인의 욕구를 발견하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정하고 평가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결해주는 이 과정 자체가 서비스 전달 체계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이 말 자체를 줄이면 욕구 체계랑 자원 체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욕구와 자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이 전달 체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체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전달 체계하면 뭐 떠오르세요? 복지부, 장애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지.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전달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곳? 이거는 그러면 전달 체계가 아니고 전달 기관인가? 서비스 제공 기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폭넓은 의미로 전달 체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서비스 욕구를 가진 이 욕구랑 나머지의 서비스를 주기 위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고 이 욕구랑 자원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 만족을 하거나 또는 뭐 불만족을 하거나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능과 직접 연관이 된 체계가 뭐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전달 체계 지금 이랬죠. 여기 욕구가 있어. 여기 자원이 있어. 요거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원이 이만큼 있는데 욕구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연결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욕구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자원이 여기서 맞춰줘야 되는데 없네. 자,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과정 하위에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게 되면 사실상은 상호작용 자체가 발생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장애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전달 체계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자, 우리는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바로 100점 받고 통과할 것 같은데. 네. 장애인의 사회 통합. 기억나시죠? 제가 입에 아프도록 노래를 막 불렀는데 사회 통합, 그다음에 사회 통합과 참가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요. 자,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중간에 목표들을 가지고 왔었고 이것들을 위해서 뭐 장애인 개인의 욕구,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 사회 환경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장애인 복지인데 자,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맞는 자원을 연결해줘야 이들의 삶이 질이 높아지면서 사회 통합이라는 것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전달 체계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욕구에 맞는 서비스 자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제 특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 전달 체계가 얘기가 나오면 우리 길버트 앤 스펙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가면 나오는데 저분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정책 요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늘 나오죠.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이것이 서비스 전달 체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사회복지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사회적 할당, 그러니까 어떠한 자원들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급부, 무엇을 줄 거냐, 서비스 전달은 어떻게 할 거냐, 먼 돈으로 한 재정까지들을 이제 기본 요소들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공되느냐 하는 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뒤집어 말하면 사회복지 전달 체계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역시도 어떤 이 장애인 복지 대상자에게 어떤 내용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의 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주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체계이고요. 전달 체계 내에서 움직이는 사실상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우리는 이제 감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종사자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문 인력들이 서비스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자원을 개발하죠. 후원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동원해 오고, 대상자의 욕구를 발견하고, 또 진단의 기능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전달 체계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의 핵심 요소일 수 있는 게 장애인 복지의 특징, 사회복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 성패의 핵심 요소가 전달 체계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그렇죠?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질적 수준에 좌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재활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할 것들 중에 앞을 살짝 데리고 오면 우리 이제 장애의 조기 진단, 뭐 치료의 뭐 예방 뭐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발생되는 그 시점에 바로 서비스가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요. 우울감이 있어서 정말 자살을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때 개입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참 발달기에 언어 치료나 뭐 이렇게 물리 치료나 신체적 기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발달기 해줘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고 성인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적 수준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즉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랑 관련해서는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들이 사실상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들,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긴 한데요. 이 사회복지랑 관련돼서 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체계들은 처음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진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이나 뭐 외원단체들이나 기타 등등들에서 훨씬 더 많이 책임들을 져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법이라고 하는 정책의 테두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적 체계들이 들어오게 되는 형태들인 건데요. 장애인 복지 역시도 관련된 민간 부분의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생각보다 많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이나 단체나 시설 등이 이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로 장애인 복지에는 남아 있고요. 또 이 기관이나 단체나 시설들은 각기 설립 목적에 따라서 뭐 의료, 직업, 사회재활, 생활보호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뭐가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에서 또한 이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에서는 자원 동원, 뭐 조직, 지역사회 조직화 등등을 통한 지역사회 사업들도 실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 떠오르세요? 우리가 이제 민간기관 다시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랑 관련해서 민간 부분의 전달 체계들을 떠오르는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 장애인 복지관,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곳 장애인 시설, 장애인 단체 이런 것들이 일단 민간 기관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총망라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욕구 체계와 자원 체계의 연결고리로서 서비스의 제공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체계를 말한다. 그렇죠? 뭐가 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복지 서비스는 욕구랑 자원이랑 연결을 해주는 것이고 이 연결을 해주고 있는 장이 전달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욕구와 자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장을 전달 체계라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전달 체계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밑으로 있는 체계 어떤 것도 결함이나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전달 체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관한 조직적인 체계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그렇게 연결을 하면서도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조직적인 이제 체계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하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런 거예요. 장애인 복지 정책이라는 것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뭐 우린 장애인에게죠. 무엇을? 서비스 내용이죠. 어느 정도로 서비스 수준과 비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전달 체계들로 구성된 앞에서 얘기했었던 길버트 앤 스펙트가 얘기했었던 내용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사회적 활동을 얼마나 줄 거고 사회적 급부를 어떤 내용들을 줄 거고 전달 체계는 어떻고란 내용과 똑같은 거고요. 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공공복지 전달 체계랑 민간복지 전달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좀 넣고 가보겠습니다. 엄청 간단할 것 같죠? 엄청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공적 전달 체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는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물론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 시도 이하에서는 행정자치부를 통한 일반 행정체계에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군구, 시도에서 시군구로 서비스가 내려가죠. 이렇게. 그리고 읍면동으로 연결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지부로 이어지는 것들 하나, 그래서 시도와 행정자치부로 가는 게 하나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공적 전달 체계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행정부서라고 하는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죠. 이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일단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도 또는 시군구, 읍면동, 즉 행정단위위의 하위에 있는 지방 이 행정기관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죠. 사실상 이제 그쪽에서 큰 예산들이 나오면 지금은 예산들이 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방분권이 언제 됐죠? 2005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들이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많은 예산들이 지방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장애인 복지도 뭐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뭐 다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보건복지부 안에서 물론 계획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긴 하지만 각 지자체들마다의 또 다른 이 집행 내역들을 별도의 지침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지자체 예산도 함께 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카테고리는 복지부에서 계획 및 예산을 배정하고 시도나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등의 지방행정기관들을 통해서 이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전달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근데 장애인 복지의 행정기관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공적체계는 제도나 사업별로 분할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기억 잠깐 더듬어 볼까요? 우리 이제 그 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이야기를 할 때 70개 이 세부 추진 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옆에 제가 괄호를 쳐가지고 그 계획을 수행해야 될 부처를 써놨었던 거 기억나세요? 복지부만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사업별로 분할해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장애인 복지랑 관련해서 중앙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정책국이 있죠. 익숙해요? 그리고 장애인 정책국 하위로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과라고 해서 세 개의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 정도면 여러분 우리 처음에 제가 자꾸 과거로 넘어가는 건 나쁘지 않겠죠.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얘기를 할 때 1981년도에 세계 장애인의 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했죠? 똑똑하고 계어요. 그러면서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보사부, 현재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전담팀인 재활과가 생겼다. 기억나세요? 네. 81년, 91년, 2001년, 2011년, 2021년. 그 40년이 지났군요. 와, 진짜 많이 지났네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하위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장애인 정책국이 하나 있고요. 그 정책국 아래로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지원과로 나눠져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들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들을 배정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는 내용에 따라서 부처가 달라진다.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서 부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5개년 계획 말씀드렸죠? 제 옆에 친절 써놨어요. 5개년
쳐놨는데요. 자, 고용노동부, 교육부, 뭐 국가보훈처, 국방부 이런 등등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적 전달 체계의 중앙부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정도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업무, 그렇죠?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들어가 있죠. 또 교육부는 특수교육 업무,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폐질 보상 업무. 폐질이 우리 장애로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이 상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거. 그러면서 장애인의 공적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 체계인 거예요. 공적 체계. 또 국방부도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국민연금법에 들어가면 상해연금이나 장애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은 장애랑 관련된 서비스들, 뭐 장애랑 관련된 보상 업무들, 지원 업무들과 관련된 공적 체계는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사실상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5개년을 말씀드리면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뭐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또 뭐 있었어요? 이렇게 중기청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문체부도 있었고, 과기부, 정통부, 방통위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공적 체계는 국무총리 산하로 있는 장애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범정부 자체가 같이 묶여 있는 전달 체계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겁나 좋은데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시험을 보면 헷갈려. 그렇죠? 장애인 복지랑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라고 일단 기억은 해주시되 제도와 법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들이 같이 묶여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5개년 계획을 보다시피 장애인 복지랑 관련돼서는 범정부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관련들이 전달 체계로 마련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계속 가볼까요? 자, 중앙 정부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방 정부가 공적 전달 체계로 들어가죠. 서울특별시, 저는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네, 나 서울에 살고 있다. 전국 방송인가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저희 아빠도 보시겠다 그랬는데 아빠도 자격증 시험을 보실 모양인 것 같긴 해요. 자,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과가 주무과죠. 그리고 광역시와 도는 대부분 장애인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복지팀이 담당을 하고 있대요. 물론 과, 팀, 개는 각각들마다 조금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공적 체계는 보건복지부인 중앙부처에서, 그렇죠? 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배정을 이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지방 정부로 내려와서 이것들이 집행이 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 공적 체계와 민간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은 민간 체계가 훨씬 더 중심이 돼서 발달되어 왔다.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민간이나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원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민간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들이 집행되는 곳들이 이제 정부 측이다 보니 공적 체계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많은 부분들이 공적 체계에 들어가고자 노력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민간 체계 얘기해 볼게요. 민간 전달 체계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바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에 대한 환경,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까지도 이 민간 전달 체계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로 첫 번째 민간 단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단체라고 하면 장애인의 권익 보호, 뭐 권익 옹호,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됐었던 장애인 단체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그 역사 얘기들 할 때 장애인 단체들이 88년 이후로 이렇게 붕붕붕붕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재활 형태의 직접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민간 전달 체계인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거주시키거나 장애인이 시설로 통원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서비스. 그렇죠? 상담, 치료, 교육, 훈련, 요양 등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말한다. 자,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복지시설, 기타 시설로 나눈다. 지금 이제 이 각각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나눠보면 사실 예전에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뭐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24시간 의식주를 제공하는 보호 중심의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타 시설 등은 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민간 전달 체계는 대부분 민간 법인이나 별도의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꽤나 있죠. 자, 그런 민간기관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은 각 유형별 단체나 목적별 단체들이 있다. 뭐 볼까요? 유형별 단체 아주 쉽게 우리 장애 유형이 몇 개죠? 15개. 15개. 자, 이 유형마다 단체들이 있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들어보셨어요? 나 들어봤다. 아하,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다음에 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각 유형마다 뭐 이 장루협회, 뭐 기타 등등의 유형마다의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목적별 장애인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협회, 들어보죠. 그다음에 선교단체 연합회. 그래서 장애인들 그다음에 정보화협회 이렇게 해서 각각들마다의 약간의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익 옹호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이 복지 사업들을 수락하는 단체들이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민간 전달 체계들은 보통 아까 전에 공공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업 계획 짜지고 예산들이 배정이 되면 이것이 광역이나 기초단체로 내려가고, 이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시설 운영자들에게 또는 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전달 이 체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이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잠시 고민을 했던 것들은 이 각각 시설들의 규준, 표준화된 기준들
뭐 시설 설립 요건 이런 것들까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살짝 드리긴 했었었는데요. 그것까지를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혹여나 내가 장애인 복지를 너무 많이 알아. 와, 강의 딱 들었더니 다 알아버렸어. 추가 공부가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장애인 복지법 들어가셔서 별표 쳐셔서 찾으시면 돼요. 장애인 복지법 상에 그리고 시행령 안에 다 보면 이 기본적인 이 규칙이 나오는가 하면 이 보건복지부안에 들어가면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이렇게 치시면 장애인 복지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의 안내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기준 요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살펴보셔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안 나오면 똑똑해지겠죠. 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이 나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주시설은 24시간 동안 거기 안에 생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지체장애인 시설, 뇌병변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 언어장애인 시설, 지적 자폐 장애인 시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유형별 거주시설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예 이제 유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의 요양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이 또 있습니다. 아울러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이나 일시적인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단기 거주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아울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거 역시도 유형별로 거주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다음 중 거주시설의 유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단기 거주시설, 그렇죠? 영유아 거주시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가면 뭐예요? 주간보호시설이 아니겠죠?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이용시설이겠죠? 자, 그래서 거주시설은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법상에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얘기했다는 이 시행규칙상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자,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여가활동,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러면 이용시설로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장애인 복지관이죠. 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장애인 복지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역사 얘기하면서 장애인 복지관 처음 생긴 게 뭐라고 했었죠? 서울장애인 복지관이 1982년도에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982년도에 서울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고 나서 이 각 시도에 장애인 복지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었다라고 역사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으시죠?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에 거주시설이 아닌 것은 나왔었던 주간보호시설인데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시 동안, 그래서 낮 동안에 와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장애인 체육시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포함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체력 증진 또는 신체 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인 체육시설이겠죠. 장애인 체육관도 생각보다 요즘에 꽤 있죠. 그런가 하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수련시설이 있어요. 장애인의 문화, 취미, 오락 활동들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수련시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포함이 되고요. 또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그래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등
기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 등등을 운행해 주는 곳들이 이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명칭돼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어 통역사의 자격증을 받으면 어딘가에 보통 소속이 되면은 가시게 되는 게 이제 수어 통역센터일 텐데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여기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하나 더 포함되는 게 뭐예요?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들이죠. 그래서 점자 도서관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된다. 또 점서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들도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점서가 뭐예요? 점자로 책든 거. 그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듣게 되는 녹음서들. 요즘에는 음성으로 듣는 책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저도 사실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돋보기를 써야 돼서 전에 돋보기 쓰신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출퇴근길에 책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 제가 바꾼 방식이 뭐다? 밀리에서 아이고 이런 거는 홍보라서 안 되죠. 땡땡땡 서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도서관에서도 사실 음성 지원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점자 및 녹음서 출판 시설 역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재활치료시설. 그래서 뭐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등 등의 이 치료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제가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안 쳤어요. 저기에. 그래서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점자도서 및 그다음에 이 녹음서 출판 시설, 재활치료 시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포함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안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작업 환경에서 취업해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된, 특별하게 준비된 작업 환경 안에서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이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훈련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 능력, 직무 기능을 향상시켜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 아울러서 보호가 중요한 이거예요. 보호가 가능한 조건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임금을 지급하는 게 보호작업장이다. 그런가 하면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돼요. 사실상 이 직업재활시설 중에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근로사업장에 가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근로사업장을 통해서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참고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비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급이나 급여 등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조건들은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시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직업적응 훈련 시설은 예전에 직업재활 시설 안에 포함이 됐다 빠졌다 다시 또 포함이 된 건데요. 사실상은 보호고용의 개념이라고 하는 보호된 환경이 아닌 사실상 이제 훈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활동이나 일상생활 훈련들을 시키고 있는 곳들이 직업적응 훈련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주간보호를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 마음상으로 직업재활 시설로 직업적응 훈련이라는 것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직업재활 시설이라고 하는 보호의 개념 안에 제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이 체제랑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들이 장애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안에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시설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재활시설이 있죠. 의료재활시설은 말 그대로 재활병원, 재활의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입원 또는 통원하면서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썼는데요. 뭐 장애인 진료, 재활 치료, 의료재활 상담, 그다음에 기타 질환 및 진단, 그다음에 치료. 여기에 이제 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아울러서 재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료재활 시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우리가 이제 장애인 생산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거 생각나세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그렇죠?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시설들이 있는데 얘들을 우선구매를 하게끔 지금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판로가 별로 없네. 그래서 이들의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그다음에 유통 대행,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청 및 정보 제공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이 이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상담, 판촉, 홍보, 개발, 뭐 조달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장애인 복지법 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간 전달 체계로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랑 관련돼서 전달 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앙부처와 시군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공적 전달 체계,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민간 전달 체계와 장애인 단체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적 체계와 민간 체계가 주이다. 근데 이것들을 좀 믹스해서 서비스별로 전달 체계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직업재활 서비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정책과 제도로서 장애인의 고용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면서 고용노동부만 담당했던 것들을 지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서 관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지부에서는 시도나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들이랑 같이, 그다음에 노동부도 각 노동부 지방사무소들과 같이 해서 사업들을 지금 집행하는 형태들로 직업재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직업재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일선의 전달 체계들은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산하죠. 산하에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으면서 이 고용공단에 시도 지부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훈련기관들, 또 많이 직업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시설 이런 곳에서 직업훈련, 뭐 직업교육, 취업지도 등등의 서비스들을 담당하고 있고, 아울러서 직업재활 시설, 아까 기억나세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이 직업재활 서비스를 담당한다. 아울러 의료재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 제도 운영을 관장하고 있고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보건소나 보건기관 등등을 통해서 이용들을 하게 되고, 의료재활은 재활병원과 복지기관에서 이용들을 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에 공적 부조와 사회 서비스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관장을 하는데요. 지방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이나 기타 시설 등등에서는 위에서 제도랑 정책을 관장하고 우리는 뭐라냐면 공적 부조 서비스 주고 시설 보호해주고 재가장애인 서비스 제공하고 상담 비소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들로 민간기관들이 지방행정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그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지 않은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게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는 두 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복지부, 시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체계.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을 중심으로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한 축은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뭐 자립생활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에서 민간까지 잘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 부조나 각각의 그 수당, 뭐 지원 서비스, 직접 서비스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민간기관에서 주고 있는 서비스와 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된 서비스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이게 부처나 업무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장애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요. 부처 간의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는 서비스가 빠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애인 신청주의입니다. 장애인이 찾아가서 저 그 서비스 받을래요. 저 신청할게요. 접수할게요. 이래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면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너무 서비스나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 얘기는 했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종합 판정 도구들을 통해서 22년도에는 소득이나 고용과 관련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올 거긴 한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공급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이거 필요해가 아니라 당신은 장애 유형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네. 심한 장애니까 이런 서비스 받아도 돼. 당신은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서비스 줄 수 없어.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부분들도 전부 다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각각들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들을 위해서 돈을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만큼 돈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형태들로 있어서 이 서비스 전달 체계 자체가 문제점들이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정부가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는데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장애인들 욕구나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 규모, 직원 수 이런 것들이랑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 그냥 돈을 주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원 수가 뭐 26곳인 곳에 26명인 곳에 저기 지원 비용, 뭐 30명이 넘는 곳에 지원 비용 이렇게 해서 나눠지죠. 그래서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형태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이 전달 체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개선 방안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장애인들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공급자 중심들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해라. 그렇게 해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마련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스스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뭐 기타 등등에 다 참여할 수 있어진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일 거다. 너무나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 또 각각대로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역할들을 가짐으로써 보다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라고 개선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정 체계를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되고 있는 제도나 지원들은 기본적으로 뭐 사정 이런 걸 하지 않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 이걸 받을 수 없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종합사정 체계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주고자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은 욕구를 반영한 사정 체계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장애인들의 욕구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죠. 그래서 욕구를 반영한 사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발견하고 또 이러한 잠재된 욕구와 현재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 사정들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욕구 사정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정을 해야 되냐. 장애인의 장애 상태,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 능력 정도, 뭐 경제적 상황, 가족 여건, 뭐 등등의 장애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들을 놓고 그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 나머지 것들을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필요해서 기본적인 사정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욕구를 반영한 사정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과정 안에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정 자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법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많은 부분들에서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사자주의가 나오면서 자기 결정권 얘기를 하고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보장법들이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지불제도가 뭐예요? 우리 지금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통으로 자, 돈 당신께 이만큼 드릴게요. 나머지는 이 돈 갖고 네가 알아서 서비스 사러 다니세요. 우리는 지금 서비스들을 놓고 그들이 서비스들을 그냥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인애가 직접 돈을 주고 그걸 놓고 개인이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 역시 전달 체계상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장애인 재활 얘기는 조금 더 숨가쁠 수도 있는데요. 한 시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